연금술에서 그 작업을 엎어스라 그래요. 그래서 그림 143은 연금술사에 대한 그림인데요. 작업하는 연금술사들입니다. 연금술의 기본은 작업이다. 엎어스. 이 작업의 일부는 화학물질을 사용한 일련의 실험으로 생각되는 작업 자체는 실제 작업이다. 진료와 방식의 무한한 혼돈 속에서 어떤 종류의 질서를 확립하려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혼돈 속에서 질서가 나오는 것이죠. 무에서 질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혼돈이라고 하는 원진료가 있어서 그것이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재료가 사용되었는지, 어떤 결과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아이디어조차도 몰라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금술 하면은 수은이라든가 납이라든가 소금이라든가 유황이라든가 이런 비금속을 섞어서 잘 배합해가지고 끓이면 금이 나오겠지. 뭐 간단하잖아. 근데 연금술사들이 뭘 어떻게 섞어야 될지, 어떤 비율로 섞어야 될지, 이걸 섞어서 가열하면 뭐가 나오는 건지,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럼 좀 지나면서 알아야 되는데 더 몰라요. 진료의 이름은 거의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징적인 진료가 출현하는 것이죠. 거기서 출현하는 게 수은이고, 우리는 어찌 보면 수은에 대한 그 상징성이 있어요. 수은은 뭐죠? 액체 광물이죠. 광물인데 고체가 아닌 액체 광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액체와 고초의 두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수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비한 물질인 거예요. 소금도 그렇죠. 소금이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동물들도 그렇고 인간들도 그렇고 소금을 못 먹으면 죽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은 막 바위에 있는 소금 막 핥아먹고 그래요. 소금 먹기 위해서 양들은 염소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소금 준다는 게 동물들에게도. 유황이 이제 상징하는 거, 이제 이런 납,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인데 그 연금술적인 의미는 비밀인 거예요. 이런 거 외에도 많은 것을 넣었어요. 비소라든가 망간이라든가 이제 많은 것을 섞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수은, 소금, 유황, 납이에요. 그러면 이제 연금술에서 소금과 유황의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살펴봤더니요. 소금과 유황은 연금술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중요한 성분이죠. 그래서 소금은 뭘 의미하냐면 물질적인 측면과 또 흙의 측면을 나타냅니다. 물질적이고 흙을 상징한다면 소금은, 유황은 해를 상징하죠. 불같은 영적 측면이에요. 소금은 또 하얗잖아요. 달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황하고 대입이 된다는 것이죠. 태양과 대입이 된다는 거예요. 또 소금은 차잖아요. 유황은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대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연금술에서 왕과 여왕의 상징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하는 과정은 문제의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이다. 대극을 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가 가정이라든가 삶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대극의 연합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 풀려요.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맞닥뜨려질 때 충격받고 아프거든요. 근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때 풀리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부부 상담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상대방 비난하고 상대방이 변화해야 내가 바뀐다고 그러죠. 상대방이 변화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는 옳은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소금과 유황을 이용하여 금을 만드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연금술사들은 정화와 변형에는 다양한 과정이 있었다. 그렇게 믿었고요. 단순히 소금과 유황의 사용은 그 일부분일 뿐이에요. 일부 연금술사들은 금속 혼합물에 소금을 첨가하면
금속을 정화한다. 소금이 정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속도 정화할 거다라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 소금의 상징성 때문에 소금을 넣었지, 아, 소금이 진짜 금을 만드는 데 필요할 거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믿은 거죠. 소금을 넣어서 음식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 이제 비금속이라든가 여러 물질들을 정화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상징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 이 정제된 혼합물에 유황을 첨가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금을 생성하려고 했던 것이죠. 금을 생성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연금술의 과정은 비밀에 쌓여 있었고 기록된 정보의 대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실되었어요. 금을 만드는 과정은 종종 상징적인 언어와 은유를 사용하여 묘사되어 관련된 구체적인 단계를 이해하기 어렵다.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설명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사실은. 많은 연금술사들은 금을 만들기 위한 진지한 추구보다는 오히려 정신적인 거, 우주의 신비와 물질의 본질을 탐구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여겼던 것이죠. 세계를 이해하고 온 우주 원리를 이해한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연금술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원리를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술의 과정은 우주 만물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융은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만, 나는 사실은 그 연금술사들은 개인의 심리보다는 우주의 원리, 세상의 원리를 깨닫기 위해서 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세의 그 연금술사들은 요즘 현대처럼 그렇게 개인 심리학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세상을 이해하고 어떻게 우주를 이해할 거냐,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문제죠. 사실은. 어거지로 현대심리학은 연금술을 현대심리학에 맞추어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도 이제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정신분석적인 얘기, 융심리학과 연계지어서 임상의 얘기를 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 차원이지 정말 연금술사들이 생각했던 그런 개념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재밌어요. 정신분석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소금과 유황에 대해서 정신분석적으로, 은유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연금술에서 소금은 현존의 실체다. 어디든지 소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여기서 유황은 격렬한 파열을 제공하는 힘의 물질이다. 에너지, 공격성, 불같은 성격을 상징하는 유황인 거죠. 소금 역시 양쪽으로 타오를 수 있어요. 굉장히 막 쓰잖아요. 그리고 막 그 소금이 많이 든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입이 활활 타는 느낌을 갖죠. 그래서 이제 그런 타는 느낌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볼 때 주로 이제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강박증이 이제 그 소금기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적 행동에 대한 은유가 소금이다. 그래서 이제 로마 사람들은 한때 점령했던 비옥한 땅을 소금에 절여서 그들의 힘을 상기시키는 상징물로 남겼다 그래요. 난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제 로마 사람들이 어떤 땅을 점령을 하면 거기다가 소금을 넣어가지고서 이제 보관하는. 이제 이렇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힘을 상기시키는 상징물로 여겼다 그래요. 그러나 소금에 마른 듯한 타는 느낌. 막 소금 먹으면 입이 탄다 그러죠. 말라버리잖아요. 그 마른 듯한 타는 느낌은 불을 일으키는 유황의 뜨거운 강도가 아닌 문자 그들의 괴로움을 읽을 수가 있다. 유황은 실제로 타는 열정인데 어쩌면은 유황이 능동적인 공격성이라면 소금은 수동적인 공격성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어찌 보면은 타버린 듯한 마른 열이에요. 뜨겁지 않는 열인 거죠. 유황이 뜨거운 열이라면. 그래서 이런 비유를 정신분석에서 심리분석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겠어요. 소금이 집착을 의미하고 내면으로 향하는 강렬한 사색을 의미한다면, 그래서 지혜의 상징이기도 해요. 내면으로 향하는 사색. 내향적인 것을 의미하죠.
날 것의 붉은 유황은 폭발하는 생명 에너지다. 열정.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난번에 유황을 조증의 상징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증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열정이 열정. 폭발하는 생명 에너지. 충동과 광기에 대한 은유다. 아, 재밌어요. 그 정신분석학자들이 융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융식으로 해석을 안 하고 자기들 식으로 해석을 한 것이 이렇습니다. 근데 재밌죠?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해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임상에서 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황과 조증에 대해서 이제 정신분석적 관점을 이제 내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유황은 운반체를 포함하여 경로에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만족할 줄 모르는 불이다. 유황이 만족할 줄 모르는 불이에요. 태양의 상징이기도 하죠.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조증 환자는 자신의 행동에 눈이 멀고 모든 것을 소모해버리는 열정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자기 열정을 통제할 수 없고 조절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조증 환자죠. 열정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창조적이고 에너지를 주고 자신감을 줍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통제를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애적인 사람도 조증의 일환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이제 환상적으로 사로잡히다 보면은 절제를 하지 못해.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줄 모르고 떠들어대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일종의 그 순간은 조증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이제 융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뭐예요? 팽창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래서 파라켈수스 연금술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사상가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가 불을 생각할 때 불이 되고요. 전쟁만 생각하면 전쟁을 결국은 일으켜버릴 겁니다. 모든 것은 그의 전체 상상력이 완전한 것, 즉 그가 원하는 것을 완전히 상상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각적인 것을 상상해야지 망상가들은 한 가지만 상상해요. 진정한 상상가들은 항상 대극적인 것을 상상해요. 우리가 꿈을 분석할 때 그래요. 저도 내 꿈을 분석할 때는 우선 내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 놓고 늘 다시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은 자기 좋으라고 해석한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야. 정반대에서 이 꿈을 보자. 그래가지고 다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깨달음이 와요. 내가 보지 못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연금술의 유황은 불타는 의지와 강렬한 열정으로서의 조증에 대한 상상력이 풍부한 묘사다. 그래서 유황의 조증 이미지는 일종의 경구나 은유로 구성된다. 정신분석자가 한 말이지만 또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게 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납. 소금보다 납은 훨씬 더 우울증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술사들은 납을 주로 상징적인 용어로 사용했지만 납이 어때요? 물질의 칙칙한 회색 성질을 반영하죠. 꼭 납은 가치도 별로 없어요. 그 어떤 금속으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고 어디 땜질할 때 쓰죠, 사실은. 땜질도 강한 것으로는 못 써요. 어떤 부드러운 것을 연합할 때나 쓰는 거죠. 그 필요합니다. 마치 무가치하고 무겁고 오염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또 납은 중독되면 큰일 나죠. 수은도 그렇고요. 납은 중력, 무거워요. 자기성찰, 둔함, 건조함, 추워요. 슬퍼요. 노년은 우울한 기질 또는 경험의 느린 중독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재미난 상징이죠. 그 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제 이렇게 요약을 했던 것이죠.
천천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성찰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둔하고 건조해요. 납은 그리스의 거인 크로노스, 로마 시대에 와서는 토성이 됐죠. 세턴. 이제 토성과 관련인데 이제 토성은 납의 상징이죠. 그는 예언대로 자신의 권위를 찬탈할까 봐서 자식들을 잡아먹는 거죠. 크로노스, 이제 그 세턴, 토성이. 그의 아이인 제우스는 그에게 숨겨져 있었고 그는 그것이 악이라고 생각하며 침을 꾹꾹 삼켰다. 나중에 제우스는 신들이 타이탄을 물리칠 때 크로노스를 전복시킬 것이다. 크로노스 또는 올드 파더 타임, 옛 아버지 시대, 만성과 같은 어근은 시간이 질질 끌림과 부담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납은 충동적인 광증이 자기 성찰을 요구하는 유황에 필요한 균형으로 간주되었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유황의 충동성, 유황의 광증을 납이 절제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조울증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조증과 우울증은 대극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통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면 조증이 필요하고 조증에 빠지면 약간 우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환상의 콤비예요. 근데 왜 조울증이 나쁘냐? 조증에 빠질 때는 우울증을 못 보고 우울증에 빠질 때는 조증을 못 봐서 나쁜 거예요. 조증 상태에 있을 때 우울증을 보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우울증 상태에 있을 때 나도 나중에는 조증 상태가 있을 거야 라고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결합하고 조절할 수만 있다면 천재죠, 천재.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도 모르게 조증이 나오고 지도 모르게 우울증 나와가지고 하염없이 울다가 미친 사람처럼 막 껄껄껄대면서 또 막 자신만만해 할 때는 또 언제 내가 울었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몰라. 이게 조울증인 거죠. 이게 이제 정신분석 용어로 양극성 장애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행동은 반사가 필요하거나 반영하는 것이죠. 또 반사 곡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동의 결과를 수정하기 위해서 행동의 결과를 확인한다. 결국은 균형을 이루는 두 무기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유황과 납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식인 것이죠. 재밌습니다.